이슬람 문명은 7세기 아라비아 반도 메카에서 탄생했습니다. 무함마드가 알라의 계시를 받아 이슬람교를 전파하기 시작했으며 초기 박해를 딛고 622년 메디나 이주 후 세력을 키웠습니다. 630년 메카 정복으로 이슬람 공동체의 기반을 다졌습니다. 무함마드의 리더십과 이슬람교의 평등 강조, 명확한 생활 규범은 당시 아라비아 사회에 큰 울림을 주며 이슬람 공동체를 빠르게 성장시켰고 아라비아 반도 전체를 통일하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훗날 거대한 이슬람 제국 건설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초기 이슬람은 종교적 열정뿐 아니라 당시 쇠퇴하던 비잔틴 제국과 사산조, 페르시아의 지정학적 환경 속에서 빠르게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이슬람교는 단순한 종교를 넘어 강력한 사회 통합의 도구이자 새로운 문명의 출발점이 되어 종교적, 정치적, 사회적 틀을 구축하며 독자적인 정체성을 확립했습니다. 무함마드 사후, 이슬람 공동체는 정통 칼리프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아부 바크르, 우마르, 우스만, 알리 4명의 칼리프가 차례로 공동체를 이끌었으며 이 시기는 이슬람 제국이 폭발적으로 확장된 때입니다. 우마르 칼리프는 이라크, 시리아, 이집트 등 광대한 영토를 정복하며 이슬람의 지배권을 확립했습니다. 이러한 정복은 단순한 군사적 승리를 넘어 정복진의 이슬람 전파와 행정체계 구축으로 이어졌습니다. 정통 칼리프 시대에는 이슬람 율법과 제도가 정비되며 사회의 기틀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3대 칼리프 우스만 암살과 4대 칼리프 알리 제위중 내전은 이슬람 공동체 내 분열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혼란을 수습하고 제국을 재정비한 세력이 바로 우마이야 왕조입니다. 우마이야 왕조는 661년 다마스쿠스를 수도로 삼아 건국되었으며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를 구축하고 영토 확장을 가속화했습니다. 서쪽으로는 이베리아 반도, 동쪽으로는 중앙아시아와 인도 일부까지 진출하며 이슬람 문명을 다양한 문화와 접촉시켜 풍부하게 했습니다. 우마이야 왕조는 아랍인의 우월성을 강조하며 비아랍 무슬림들의 불만을 샀고 세습 체제에 대한 비판으로 결국 750년 아바스 혁명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우마이야 왕조는 이슬람 제국의 확고한 기반을 다지고 광대한 영토를 효율적으로 통치하는 행정 시스템을 확립한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우마이야 왕조 몰락 후 아바스 왕조가 새로운 패권을 잡았습니다. 750년 건국된 아바스 왕조는 수도를 바그다드로 옮겨 제국의 중심을 동방으로 이동시켰습니다. 아바스 왕조는 우마이야 왕조와 달리 비아랍 무슬림, 특히 페르시아인을 적극 등용하여 제국 통합을 꾀했습니다. 이 시기는 이슬람 문명의 황금기로 불리며 학문과 예술이 크게 발전했습니다. 바그다드는 당시 세계 최대 도시 중 하나였고 지혜의 집 같은 학문 연구 기관이 설립되어 그리스, 인도, 페르시아 고전이 번역 연구되었습니다. 수학, 천문학, 의학, 철학 등에서 혁혁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러한 지식은 훗날 유럽 르네상스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아바스 왕조는 9세기 이후 점차 지방 세력의 독립과 분열을 겪게 됩니다. 이슬람 제국 곳곳에서 독자적인 왕조들이 등장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이베리아 반도의 후우마이야 왕조입니다. 후우마이야 왕조는 756년 우마이야 왕조의 잔존 세력이 코르도바를 중심으로 세운 왕조로 아바스 왕조와 독립된 독자적인 이슬람 문명을 꽃피웠습니다. 코르도바는 당시 유럽의 지적 중심지였으나 11세기 초 여러 소왕국으로 분열되며 쇠퇴했습니다. 아바스 왕조 역시 10세기 이후 실질적 통치권을 상실하고 부하이 왕조나 셀주크 왕조의 영향력 아래 놓였습니다. 비록 정치적으로는 분열되었지만 이 시기 이슬람 문명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선진적이었습니다. 이슬람 제국의 분열은 여러 독립 왕조의 등장을 초래했습니다. 북아프리카에 건국된 파티마 왕조가 그 하나입니다. 10세기 초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를 건설한 파티마 왕조는 시아파의 이스마일파를 신봉하며
아바스 왕조와 대립했습니다. 이집트를 중심으로 시리아, 북아프리카, 아라비아 반도 일부까지 영향력을 확대했으며 활발한 해상 무역과 상업으로 번영했습니다. 그러나 12세기에 이르러 내부 분열과 외부 침입으로 쇠퇴했습니다. 파티마 왕조의 뒤를 이어 이집트와 시리아의 패권을 장악한 것은 아이유브 왕조입니다. 살라딘으로 잘 알려진 살라흐 앗딘 유수프 이븐 아이유브가 십자군 전쟁의 혼란 속에서 이 왕조를 세웠습니다. 살라딘은 십자군에 맞서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이슬람 세계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아이유브 왕조는 이슬람 세계 통합과 십자군 대항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13세기 중반 왕조 내부에 고용된 튀르크계 노예 병사들, 즉 맘루크들이 세력을 키워 결국 아이유브 왕조를 무너뜨리고 맘루크 왕조를 수립했습니다. 맘루크 왕조는 이집트와 시리아를 지배하며 13세기 후반 몽골군의 침입을 격퇴하고 십자군 세력을 완전히 축출했습니다. 약 250년간 이 지역의 강력한 통치자로 군림하며 이슬람 문명을 보호하고 발전시켰습니다. 특히 무역과 학문이 번성했고 카이로는 이슬람 세계의 중요한 중심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16세기 초 오스만 제국에 의해 정복당하며 사라졌습니다. 아프리카 대륙 서부에서도 이슬람 문명이 번성했습니다. 9세기부터 13세기까지 서아프리카의 가나 제국은 사하라 횡단 무역의 중심지로 금과 소금 교역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이슬람 상인들의 활동으로 이슬람교가 전파되었으나 가나 제국은 전통 신앙과 이슬람교가 공존하는 독특한 형태를 유지했습니다. 가나 제국 쇠퇴 후 13세기에는 말리 제국이 등장했습니다. 말리 제국은 순디아타 케이타에 의해 건국되었으며 만사 무사 시기에 최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만사 무사는 독실한 무슬림으로 1324년 메카 순례 때 엄청난 양의 금을 뿌려 카이로 금 시세를 폭락시킬 정도로 부유했습니다. 팀북투는 말리 제국의 학문과 상업 중심지로 발전하며 이슬람 학자들이 모여들었고 모스크와 도서관이 건설되면서 이슬람 문화의 중요한 거점이 되었습니다. 15세기에는 말리 제국의 통제력 약화로 송가이 제국이 독립했습니다. 송가이 제국은 니제르 강 유역을 중심으로 성장했으며 아스키아 무함마드 시기에 영토를 확장하고 이슬람 행정 체계를 강화했습니다. 송가이 제국 역시 사하라 횡단 무역으로 번영했으며 팀북투는 여전히 이슬람 학문이 요람이었습니다. 그러나 16세기 후반 모로코의 침입으로 송가이 제국은 멸망했습니다. 이들 서아프리카 이슬람 제국들은 금과 소금 무역으로 경제적 번영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이슬람 학문과 문화가 아프리카 대륙 깊숙이 뿌리내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중앙아시아 지역 역시 이슬람 문명의 중요한 거점이었습니다. 11세기 초부터 13세기 초까지 중앙아시아에 존재했던 호라즘 왕조는 뛰어난 학문적 성취와 경제적 번영을 이룩했습니다. 호라즘 왕조는 아바스 왕조의 통제력 약화를 틈타 독립적인 세력을 구축했으며 한때 이란 동부와 아프가니스탄까지 세력을 확장했습니다. 그러나 13세기 초 몽골 제국의 침입으로 멸망했습니다. 호라즘 왕조의 멸망은 중앙아시아 이슬람 세계에 큰 충격을 주었지만 이 지역의 이슬람 문화는 이후에도 계승되었습니다. 호라즘 왕조에 앞서 중앙아시아와 중동을 지배했던 강력한 세력은 셀주크 제국입니다. 11세기 중반 투르크계 유목민족인 셀주크 튀르크가 아바스 칼리프의 승인을 받아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셀주크 제국은 비잔틴 제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며 소아시아를 이슬람 세계로 편입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셀주크 제국은 아바스 칼리프를 정신적 수장으로 존중하면서도 실질적인 군사적, 정치적 권력을 행사했습니다. 이 시기에 이슬람 세계는 십자군과의 충돌이 본격화되었으며 셀주크 제국은 십자군에 맞서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셀주크 제국은 이슬람 학문과 예술을 후원했고 니잠 알 물크 같은 재상들은 마드라사를 설립하여
학문 발전을 도모했습니다. 그러나 12세기 후반 내부 분열과 외부 압박으로 여러 개의 작은 왕조로 분열되었고 결국 13세기 몽골 침략으로 대부분의 세력이 멸망했습니다. 이들 중앙아시아 이슬람 왕조들은 이슬람 문명의 동방 확장을 이끌었으며 투르크 문화와 이슬람 문화의 융합에 기여했습니다. 13세기 몽골 제국의 침입은 이슬람 세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몽골군은 중앙아시아와 중동을 휩쓸며 호라즘 왕조와 아바스 왕조를 멸망시켰습니다. 1258년 바그다드 함락과 아바스 칼리프 사례로 100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아바스 칼리프 체제는 막을 내렸습니다. 몽골 제국은 점차 여러 칸국으로 분열되었는데 그중 페르시아와 메소포타미아를 지배했던 것이 1칸국입니다. 1칸국의 지배자들은 초기에는 불교나 전통 샤머니즘을 믿었지만 점차 이슬람교로 개종하며 이슬람 문화를 받아들였습니다. 특히 가장 칸 시기에는 이슬람교가 국교로 지정되었고 이슬람 학문과 예술이 다시 번성했습니다. 1칸국은 이슬람 세계의 동서 교류를 촉진하며 새로운 문화를 융합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1칸국이 14세기 중반 쇠퇴한 후 중앙아시아는 다시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러한 혼란을 수습하고 새로운 제국을 건설한 인물이 바로 티무르입니다. 14세기 후반 등장한 티무르는 몽골 제국의 후예를 자처하며 중앙아시아, 이란, 메소포타미아, 인도 일부까지 아우르는 거대한 티무르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티무르는 뛰어난 정복자였지만 동시에 학문과 예술을 후원하는 문화인이었습니다. 사마르칸트는 티무르 제국의 수도이자 당대 최고의 학문 및 예술 중심지로 번성했습니다. 티무르 제국은 이슬람과 몽골 문화가 융합된 독특한 문화를 꽃피웠습니다. 그러나 티무르 사후 제국은 급격히 쇠퇴하고 여러 작은 칸국으로 분열되었습니다. 1칸국과 티무르 제국은 몽골의 침입이라는 대격변 속에서도 이슬람 문명이 명맥을 이어가고 새로운 형태로 발전할 수 있었던 중요한 시기를 대표합니다. 이슬람 세계의 또 다른 중요한 왕조는 사파비 왕조입니다. 16세기 초 이란 지역에 건국된 사파비 왕조는 시아파 이슬람을 국교로 삼아 수니파 이슬람을 신봉하는 주변국들과 대립했습니다. 특히 오스만 제국과 무굴 제국 사이에서 독자적인 정체성을 확립했습니다. 사파비 왕조는 이란의 전통 문화와 시아파 이슬람을 결합하여 독특한 페르시아 이슬람 문화를 발전시켰습니다. 수도 이스파한은 당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 중 하나였으며 건축물, 예술품, 학문적 성과로 명성을 얻었습니다. 사파비 왕조는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를 구축하고 활발한 대외 무역으로 경제적 번영을 누렸습니다. 특히 아바스 1세 시기에 최전성기를 맞아 영토를 확장하고 사회 질서를 안정시켰습니다. 사파비 왕조는 이란 지역의 통일과 시아파 이슬람의 확고한 기반을 다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18세기 초 아프간족의 침입으로 쇠퇴하기 시작했고 1736년 멸망했습니다. 사파비 왕조는 이란 역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오늘날 이란의 시아파 정체성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 발전한 예술과 건축 양식은 이슬람 미술사에서 독자적인 장르를 형성했습니다. 인도, 아대륙에서도 강력한 이슬람 제국들이 등장했습니다. 13세기 초 인도 북부에 건국된 델리 술탄 왕조는 이슬람 세력이 인도를 지배하게 된 첫 번째 주요 왕조였습니다. 델리 술탄 왕조는 다양한 투르크 아프간계 왕조들이 연달아 통치했으며 인도, 아대륙의 이슬람 문화를 전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인도 본토에 이슬람 사원, 모스크, 건축물들이 건설되었고 이슬람 학문과 행정 체계가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델리 술탄 왕조는 여러 차례의 내부 분열과 외부 침입으로 불안정했습니다. 16세기 초에는 중앙아시아에서 내려온 티무르의 후예 바부르에 의해 무굴 제국이 건국되면서 델리 술탄 왕조는 막을 내립니다. 무굴 제국은 인도 아대륙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부유한 제국 중 하나였습니다.
바브르가 1526년에 건국한 무굴 제국은 아크바르 대제 시기에 최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아크바르 대제는 종교적 관용 정책을 펼쳐 힌두교도와 이슬람교도 간의 화합을 도모했으며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를 구축하고 효율적인 행정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무굴 제국은 타지마할 같은 세계적인 건축물들을 남겼으며 미술, 음악, 문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독자적인 문화를 발전시켰습니다. 인도의 전통 문화와 페르시아, 이슬람 문화가 융합된 무굴 예술은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나 18세기 아우랑제브 황제 이후 종교적 편협함과 내부 갈등으로 쇠퇴하기 시작했고 영국 동인도 회사의 세력이 확대되면서 점차 영향력을 상실했습니다. 결국 1857년 세포의 항쟁을 마지막으로 무굴 제국은 완전히 멸망하며 인도의 근대사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아라비아 반도 동남부의 오만은 오랜 해양 무역 전통을 가진 국가였습니다. 7세기 초 이슬람교를 받아들인 오만은 일찍이 이슬람 세계의 중요한 해상 세력으로 부상했습니다. 17세기에는 야아리바 왕조가 강력한 통치력을 바탕으로 포르투갈 세력을 몰아내고 독립을 쟁취했습니다. 야아리바 왕조는 아프리카 동해안, 잔지바르, 그리고 페르시아만의 일부까지 지배하며 강력한 해상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이 시기를 오만 제국의 최전성기로 봅니다. 오만 제국은 인도양 무역로의 핵심을 장악하며 향신료, 노예, 상하 등의 교역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특히 잔지바르는 오만 제국의 중요한 거점이었으며 이곳을 통해 아프리카 내륙의 자원이 인도양 무역망으로 유입되었습니다. 오만 제국은 이슬람교, 특히 이바디파 이슬람의 중심지 역할을 했으며 독자적인 법률 체계와 행정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러나 19세기 중반 이후 영국과 프랑스 등 서구 열강의 침략과 내부 분열로 점차 쇠퇴했습니다. 술탄국이 오만 본토와 잔지바르로 분리되는 등 영토가 축소되었고 결국 20세기 초에는 영국의 보호국이 되면서 독립적인 제국으로서의 위상을 상실했습니다. 비록 제국의 규모는 작았지만 오만 제국은 인도양 해상 무역의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아랍 세계와 동아프리카의 문화 교류에 기여했습니다. 이슬람 세계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오랫동안 존속했던 제국 중 하나는 오스만 제국입니다. 13세기 말 소아시아에 건국된 오스만 제국은 튀르크계, 유목민족인 오스만족이 비잔틴 제국의 쇠퇴를 틈타 세력을 확장하기 시작했습니다. 1453년 술탄 메흐메트 2세는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정복하고 이스탄불로 계칭하여 제국의 수도로 삼았습니다. 이는 비잔틴 제국의 종말을 알리는 동시에 오스만 제국이 동서양을 잇는 거대한 제국으로 성장하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오스만 제국은 16세기 술탄 술레이만 1세 시기에 최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발칸반도, 동유럽, 중동, 북아프리카에 이르는 광대한 영토를 지배하며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 중 하나로 군림했습니다. 오스만 제국은 뛰어난 군사력, 효율적인 행정 시스템, 그리고 종교적 관용 정책을 바탕으로 다민족, 다종교 사회를 안정적으로 통치했습니다. 이슬람법 체계인 샤리아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정복지 주민들의 종교와 문화를 존중하는 밀레트 제도를 운영했습니다. 오스만 제국은 또한 학문과 예술이 크게 발전했던 시기였습니다. 이스탄불은 당대 최고의 학문 및 예술 중심지였으며 뛰어난 모스크, 다리, 궁전 등 건축물들이 건설되었습니다. 그러나 17세기 이후 유럽 국가들의 성장에 밀려 점차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과학기술 발전의 지연, 내부 부패, 그리고 서구 열강의 압력 속에서 오스만 제국은 유럽의 병자로 불리며 약화되었습니다. 19세기에는 탄지마트 개혁과 같은 근대화 노력이 있었지만 제국의 쇠퇴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20세기 초 제1차 세계대전은 오스만 제국의 멸망을 촉진했습니다. 오스만 제국은 동맹국 측에 가담하여 패전하면서 연합국에 의해 영토의 대부분을 상실하게 됩니다. 제국 내부에서는
튀르크 민족주의 운동이 거세게 일어났고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의 주도 아래 튀르키예 공화국이 수립되었습니다. 1922년 술탄제가 폐지되었고 1924년에는 칼리프제가 폐지되면서 약 600년간 이어져 온 오스만 제국은 완전히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오스만 제국의 멸망은 단순히 한 제국의 종말을 넘어 이슬람 세계의 오랜 칼리프 통치가 막을 내리고 민족 국가 체제로 재편되는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이는 중동 지역의 현대적 국경 형성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오늘날까지도 이슬람 세계의 정치적, 문화적 유산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슬람 제국의 역사는 탄생에서 멸망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흥망성쇠를 거듭하며 인류 문명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양한 왕조들이 번성하고 쇠퇴하는 과정에서 이슬람 문명은 지리적, 문화적 경계를 넘어 끊임없이 확장되고 변화하며 독자적인 정체성을 확립해 나갔습니다. 이슬람 문명은 서구 문명과는 다른 독자적인 발전을 이루었으며 이는 오늘날 세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사적 맥락을 제공합니다. 이 장대한 역사는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세계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지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